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북 제재로 김정은 비자금이 확 줄었습니다. 태영호보다 고위급인 북한 차관보도 망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잠수함 미사일 성공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북한 핵 공격 능력 집중 진단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통진당 해산 비판 토론회를 열어 논란입니다. 초선 의원 30명은 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강진 사망자 250명에 육박했습니다. 화상과 지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조명합니다. 거제에서 회를 먹었던 70대가 두 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에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신임 일본 대사는 첫 발언으로 소녀상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와 저출산,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보증을 줄여서 가계부채를 잡고 난임시술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높여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송병철, 박상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전모 씨. 한 달에 원금과 이자로 90만 원을 냅니다. 사달이 나가는 이자비랑 원금 같은 거 비교했을 때 많이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1년간 125조 원이 증가해 1257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은 52만 가구. 지난 10년 평균은 30만 가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 공급 축소,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도금 등 집단 대출도 심사를 강화합니다. 1인당 보증 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축소합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소 낮추기 위한 경각심을 주는 정도에 그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묘수를 찾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 부부들에게 비싼 시술 비용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횟수도 조금 적을 뿐더러 금액상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금액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고 횟수도 조금 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이런 난임 부부들의 고민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체외 수정을 4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시술비와 재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계에서는 난임 치료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신을 원하는 젊은 층이 있으면 그분들이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임신을 할 수 있고 또 육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성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고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임대주택 배정에 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율 올리기에 기업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혼자 중심이어서 직장과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올 들어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인사도 근래 탈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연간 7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비자금 수입이 최근 5억 달러, 5,5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서기관급 이상 탈북 횟수가 올해만 2자릿수에 달한다면서 우리의 차관복급에 해당하는 인사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요 기관에서 부부장 또는 국장직을 맡았던 인사로 추정됩니다. 당장 체제 붕괴나 민심 위반을 야기시키지는 않겠지만 소문이 퍼지다 보면 체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균열이 가속화한다고 보고 김정은의 위협과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국제 대북 제재를 강화해 김정은의 돈줄을 더 죄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SLBM 발사를 주시하고 있던 한미일 3국을 의식한 겁니다.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당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발사 문구가 뜨자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김정은은 발사를 지켜본 뒤 이런 경사를 김정일 장군님과 나누지 못하는 쓰라린 아픔이 가슴을 저민다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네이 차림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봤고 발사 성공 이후에는 리병철 등 당 간부들에게 이례적으로 맞담배를 허락했습니다. 평소 혼자서만 담배를 피우며 절대 권력을 과시하던 김정은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발사 결과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I would not in any way take off the table the idea of additional sanctions.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촉구를 북한이 무시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과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에 이어 최종 병기로 불리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타격 목표별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각각 남한 전역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여기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까지 성공하면서 다양한 미사일 공격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전역 물론 일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초능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입니다. 북한은 2012년 사거리 10,000km로 추정되는 KN-08을 공개한 데 이어 2년 뒤에는 개량형인 KN-14까지 열병식에서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은하 1, 2, 3호와 광명성을 통해 ICBM에 필요한 단분리, 유도 조정 기술 등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지 못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6, 7천도의 고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수단을 높이 쏘아 올린 뒤 핵 기폭 장치를 폭발시키는 실험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려운 이유는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더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북한은 지난 2013년 3자 핵실험 직후부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옥제력이라고. 한미양국도 공식화를 꺼리지만 사실상 핵 소형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2014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같은 해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탄두 중량이 각각 1톤, 750kg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미사일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탄두 재진입 당시에 방열 기술이라 할지 유도 기술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 보유국이 핵탄두 소형화에 걸린 기간은 첫 핵실험 이후 2년에서 7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만큼 북한도 한두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냉동 생선회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교회. 지난 14일 73살 김모 할머니는 교회에서 삼치회를 먹은 뒤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지난 17일 병원에 입원했다 콜레라를 의심한 병원 측이 거제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설사하더라도 병원이 설마 이제 콜레라가 워낙 우리나라가 15년 동안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염이라고 아마 생각했다 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할머니와 함께 회를 먹은 교인 11명에 대해서도 콜레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을 여행하며 생선회를 먹은 광주의 50대 남자가 콜레라에 감염되기도 해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콜레라 균이 어디에 있다가 잠복을 해 있다가 혹시 저한테도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당장 거제 지역 수산시장은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도 비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거제시에 콜레라 대책본부를 꾸리고 집단 발병에 대비한 역학조사와 바닷물 오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선 섭취를 자제하고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보건당국은 C형 간염 사태로도 비상입니다. 집단 발병한 서울의 한 의원과 충청권 대학병원 감염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작됐고 주사기 재사용 의심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보건소가 C형 간염 검사를 받기 위한 주민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현대의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입니다. 대부분 뒤늦은 역학조사에 불만입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러면 진작에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이 흘러와가지고 그랬다는 거는 그는 뭔가 이게 좀. 이번 역학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11,000여 명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7,800명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음성은 5일 이내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양성의 경우 정밀 검사를 감안하여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드러나도 주사기 재사용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고 해당 의원 원장 교체가 잦아 책임을 부인하면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 투석 이후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학병원 투석실 이외의 공간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주사기 재사용 의심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 54곳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한강 하류에 밀려든 뻘이 쌓여 이렇게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수심이 낮아지면서 선착장은 기능을 상실해 조업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가뭄에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 토사가 더 이상 밀려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 행주 어촌계 선착장이 온통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아예 뻘 위로 올라섰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에는 여기 발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까지 물인데 여기도 뻘, 저쪽에도 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최고 9m였던 수심은 뻘이 쌓이면서 3m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뻘도 원래는 강물이 들어찼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선착장 앞까지 이렇게 토사가 밀려왔고 잡초마저 무성하게 자랐는데요. 이쪽에 있는 선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까지 뻘이 밀려왔고 이 선착장에 정박됐던 배도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덩그러니 버려졌습니다. 지난달 6일 장맛비에 밀려온 토사가 하구에 가득 쌓였기 때문인데 어민들이 급하게 선착장 주변 뻘을 파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비도 내리지 않아 토사가 계속 쌓였고 결국 어선 36척이 2달째 발이 묶였습니다. 김포 전류리 포구도 마찬가지. 조업을 못하면서 수족관은 텅텅 비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매일 나갔지. 근데 지금은 많이 나가요. 2시간, 3시간이요. 어민들이 줄 마시지. 조업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 2, 3년 동안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뻘이 계속 쌓이고 수심이 낮아져 간조 때에는 배를 못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단 말씀이세요? 네, 없었어요.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저기 막혀가지고 뻘이 더 쌓였다고 봐야 돼요. 상황이 이런데도 고양시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들은 서로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몰고 온 뻘의 역습에 한강 하류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서울시엔 93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을 책 읽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였는데 정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책에 먼지만 수북합니다. 관리자도 이용자도 없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구청에서 만든 작은 도서관입니다. 인근 다른 곳은 평일 오후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열어요? 그건 안 열어. 주중에 주일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책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책장엔 출판된 지 30년이 넘은 책들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안 오니 개인 과외까지 버젓이 열립니다. 다치고 얘네들이 다치지 않으라는. 성동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도서관입니다. 책은 절반밖에 차 있지 않고 그나마 있는 책도 이렇게 다 뜯겨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12년간 87억 원을 각 구청에 지원해 작은 도서관 930곳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서는커녕 의자도 없고 간판도 달려있지 않는 등 태반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은 인력 부족, 서울시는 구청을 탓합니다. 부모에다가 그거를 신경 쓸 만한 사무 직원을 15년부터 투입을 했어요. 책을 지금도 갖고 있냐고까지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곳들의 책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서울 영등포 한복판에 30제곱미터 9평 넓이의 대형 싱크홀이 뚫렸습니다. 이번에도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 건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차 앞바퀴가 구멍에 꼼짝없이 박혔습니다.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물까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영등포 도로에 가로 5m, 세로 6m, 깊이 1.5m의 대형 싱크홀이 뚫렸습니다. 아니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냥
내가 아까 1시간 전에 지나갔던 길이 갑자기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물까지 이렇게 넘쳐나고 있으니까. 땅이 내려앉은 곳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였습니다.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10일째 하수도관 개량 공사를 하면서 흙을 덮어놨는데 그 밑에 있던 노후 상수도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땅이 꺼졌습니다. 서울 용산과 동대문, 잠실 등에서 끊임없이 싱크홀 사고를 일으켰던 노후 지하수관이 이번에도 원인이었습니다. 예방이 일단 노후된 그 관이 이렇게 어차피 상수도 아주 오래된 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예방이 어쨌든 개량공사 다시 해야겠죠. 찾아가지고. 서울시는 2018년까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2,720km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임시 포장으로 메워진 싱크홀 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70대 노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힘없는 노인에게 화풀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의 한 상가 건물에 33살 이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새 함께 술을 마신 여성들을 찾는다며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건물 1층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술집에 들어간 이 씨는 가게 안을 청소 중이던 75살 김모 씨와 홍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쏠 때까지 흉기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에 찔린 김 씨가 숨졌고 홍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한 여기 한 10년 다 돼갔는데 쉽게 해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날벼락을.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어렸을 때 괴롭혔다고 처음에 진술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병원으로 후속을 했는데 병원 가니까 음독을 하지 않았다. 다 술만 마셨다.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미안하지 않나요? 경찰은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음주 사고 논란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한 첫날입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선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를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35살 김모 경장이었습니다. 3차로하고 4차로를 나가선이라든가 이걸 설치를 하고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그중에 인부 중에 이게 한 사람을 치게 된 거죠. 차에 치인 48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경장은 사고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이곳 갓길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사고 1시간 반 만에 고속도로 순찰대에 자수했습니다. 김 경장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고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경찰 조사에 밝혔습니다. 지인들 3명하고 소주 한 병만 있다는 거예요. 지인들인데 지금 정확히 누군지. 경찰은 사고 당시 김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훈방 수준인 0.021%로 추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사고 논란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다음 날인데다가 을지훈련 기간까지 겹쳐 경찰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눈썹만 또렷해도 인상이 좋아 보여 요즘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눈썹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법 문신기구가 대거 밀반입돼 문제입니다. C형 간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연예인들의 길고 곧게 뻗은 눈썹, 선명한 눈과 입술 윤곽.
이런 또렷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은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패션입니다. 애견마다 보니까 이제 화장 안 하면 이제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약간 뚜렷하게 보이고 하니까 이뻐 보이려고 이제. 문신 수요가 늘자 불법 문신기구 밀반입도 판을 칩니다. 세관에 붙잡힌 42살 김모 씨 등 6명은 최근 4년간 중국산 불법 문신기구 7만 5천 점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의료용품으로 분류된 문신용 기구의 까다로운 수입 절차를 피하기 위해 문신용 바늘을 재봉틀 바늘로 속이는 등 품목을 위장했습니다. 주로 소규모 미용업소로 유통된 중국산 불법 문신기구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바늘 재사용도 자주 이뤄집니다. 이 문신용 기계 바늘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질환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위험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싼 값에 혹해 의료 허가가 없는 소규모 업체를 찾는다면 불법 문신 시술에 부작용을 겪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시도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채택해달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홍 변호사 대신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이 홍만표 피고인의 변호인인 듯한 모습입니다. 기자의 시각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것은 A 변호사의 진술조서였습니다. 정은호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검찰 윗선을 통해 수사 진행을 막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은 출입기자단에 A 변호사의 진술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 차례 전화한 것은 맞지만 안부 인사였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어 홍 변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정 전 대표를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의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변호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고위직 간부를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청탁이 없었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법조불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기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기자의 시각, 주원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올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옛 통진당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기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내란 음모 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음모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가 악화되고 정부 비판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진당 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중연합당 김창한 손솔 대표 등이 참석하면서 통진당 살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통진당 해산 이후 진보 진영에 큰 공백이 생겼다. 더민주는 생존을 위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통진당 세력의 편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을 제외하면 더민주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더민주 의원은 종북 세력과 애써 멀어지고 있는데 굳이 통진당 사건을 우리가 나서 상기시킬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중연합당 측 인사들도 초대한 적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진당 내라는 사건을 다루는 토론회가 아니에요. 네네. 그 이후에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냐. 특히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기간 즉각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명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강경 발언이 나올 것 같으면 스스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튼튼히 하는 듯 보이지만 국민 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까지 단체 행진을 벌인 초선 의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면담했지만 거센 비판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야당이 특별법 개정 협상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대선 뒤 여당 의원이 될 거란 착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부 세월호 유족들은 더민주 당사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민의를 배반하고 배신을 하는 행위를 국민 편에 서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거리 시위에 불참한 일부 초선 의원들은 또다시 강성 장외투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권역별 최고위원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최소한 6개월은 최고위원을 할 수 있도록 나눠먹기 한 겁니다. 불과 2달 전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로 빈축을 샀던 새누리당과 베낀 듯 똑같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경기, 호남,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권역별 최고위원을 돌아가며 한 번씩 맡기로 했습니다.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들이 협의해 호선으로 1명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하는데 선출 대신 1명씩 차례로 나눠 맡기로 담합한 겁니다. 인천 경기 지역 최고위원은 박남춘 인천시당 위원장과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이 각 1년씩, 호남 최고위원은 김춘진, 이형석, 이계호 위원장이 순서대로 6개월, 8개월, 10개월씩 맡기로 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수가 많은 영남권은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부터 대구, 경남, 울산 순서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새누리당은 2달 전 3선 이상 의원들이 임기 2년짜리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해 빈축을 샀는데 또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몇 분의 중진 의원님들도 계셨고 했는데 가능한 한 좀 의원님들이 누락 없이 상임위원장직을 맡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비슷한 나눠 먹기가 야당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지난달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담합하면서 혈서 지장까지 찍어 논란이 됐습니다. 더민주의 임기 나눠먹기는 최고위원 선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책임 정치에도 어긋나는 구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탈리아 지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극적인 생존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최소 247명이 숨지고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아이의 다리가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끌어올리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지 17시간 만에 10살 여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60대 남성은 구조되자마자 아내의 생사부터 묻습니다. 이탈리아 지진 발생 이틀째 극적인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만 발견되는 사람 90%는 시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4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쑥대밭이 된 마을엔 중장비 접근이 어려워 구조 활동은 더디기만 합니다. Sentire persone che da sotto le macerie chiedono aiuto, si lamentano. 지진 직격탄을 맞은 아마트리체 마을엔 파스타 축제를 앞두고 휴가객들 수천 명이 몰린 탓에 정확한 실종자 수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성당을 비롯해 중세 문화유산 100여 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깊은 애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습니다. 100년 전엔 강진으로 9만 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서기 79년 로마 시대 최대 도시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18시간 만에 화산재에 묻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여전히 베수비오 화산과 에트나 화산 등이 크고 작은 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맞물린 곳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화산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들 판이 매년 2.5에서 5cm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 역시 두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앙지가 지표면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습니다. Farther away you are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weaker the farther you are away. 10 kilometers, which means that it's really, really close to the surface, and obviously close to the surface to where the people and the structures are. 이탈리아에선 지난 2009년에도 라퀼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295명이 숨졌습니다. 1915년엔 아베자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만 2천 명이 숨졌고 1908년엔 시칠리아 메시나에서 규모 7.2의 지진으로 무려 9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근 아프리카 판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며 터키와 이란 일대의 지진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지 시간 24일 동남아 미얀마에서도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지진은 미얀마 불교 유적지 바간을 강타하면서 100여 개의 불탑 등 불교 문화재를 대거 훼손시켰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던 여성이 어린아이에게 연기를 내뿜습니다. 연기를 마신 아이가 기침을 하고 비틀거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2명을 긴급 체포했는데 이 여성이 아이의 가족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희귀병으로 성장이 멈춘 채 17년을 1살짜리 몸으로 살아온 페이샨 타오입니다. 평생을 산소 마스크에 기저귀를 차고 살았지만 피아노 공연과 그림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지난 7월 그녀가 사망했는데 불편한 몸에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대표와 반군 지도자가 두 손을 뜨겁게 맞잡았습니다. Tenemos paz. Viva Colombia. Viva la paz. 무려 52년간 이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0월 2일 이번 협정안을 비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이례적인 긴 폭염에 의류업계가 울상입니다. 가을 옷을 잔뜩 들여놨는데 안 팔릴까 걱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백화점 마네킹들이 어느덧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은 긴 소매가 부담스럽습니다. 의류업계에서는 가을 시즌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매장 곳곳에는 이렇게 여름 상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패션업계에선 8월 15일이 가을의 기점, 긴팔 옷을 일제히 내놓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실 줄 모르는 무더위에 찾는 이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매장에서 여름 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가을 신상품은 반응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명동거리에도 가을 옷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잘 눈에 보이진 않고 여름 옷만 사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창고엔 가을 신상품이 쌓여만 가고 의류업계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심정이 타들어가죠. 반품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재고를 쌓아놔야 되니까 그 이중고통이죠. 가을의 문턱 처서가 지났지만 패션업계엔 가을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바다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가 풍년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에 소금을 쳐서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냄새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전어가 좀 이번 연도에 좀 일찍 나온 거 치고는 되게 살도 포실포실하고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맛과 영양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이렇게 뼈째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 이후가 제철이지만 올해는 지난달부터 전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남해안에서만 잡혔던 전어가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도 마리당 750원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전어가 좀 많이 일찍 출하가 됐고 양도 많이 늘어갔고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한 30% 더 저렴하게 입점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 깨가 서말이라는 고소한 전어. 일찍 찾아온 가을 전어가 무더위에 지친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좀 풀려갈지 일본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본 내각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 출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임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에 부임하자마자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는 2천만 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기준으로 생존자 46명과 사망자 199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합의 이후 사망한 6명은 생존자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가기가 위안부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200~300만 원씩 지원해 온 돈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배상금 성격입니다. 자금 거출을 위한 일본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재단으로 송금이 현금 지급 후 남은 20억여 원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에 쓸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현금 지급에 반발하며 아베 신조 총리의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오늘 한국에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첫 일성도 소녀상 문제였습니다. その問題も含めまして昨年の合意をしっかりと実施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観点から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TV조선 유아름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비박계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내용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부실 당협위원장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연히 비박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당무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거나 문제가 제기된 그러한 당협에 대해서는 교체를 갖다가 검토하겠다 하는. 교체 대상은 연속해서 낙선한 당협위원장과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대대적 물갈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 강석호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갈이 기준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도권 원외위원장이 많은 비박 진영에선 친박계의 인위적 물갈이라고 반발합니다. 서울 지역 한 비박 원외위원장은 친박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꼭 한 달 만에 여야가 가까스로 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경제수석을 소위 서별관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고 시위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씨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여야 3당이 무산 위기에 몰렸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처방전을 마련하는 데 부응해야겠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던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증인은 두 야당이 양보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힘의 부족으로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여당은 대신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그 당시에 생겼던 과잉진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헤치도록. 추경을 먼저 처리하자며 협상에 물꼬를 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계속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요즘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 나경원 의원과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크게 보면 난임 부부와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지원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난임 지원은요, 가장 그래도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가 아이를 낳은 그 출산 수가 네. 한 해에 거의 3,000명씩 증가했었기 때문에 예.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난임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게 뭐 의미는 있는데요.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적인 찔끔찔끔한 대책으로는 확실한 어떤 출산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이제 지원인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문화겠죠. 예. 이제 결국 저출산에 관련된 우리의 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예. 기업에서 이러한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부가적인 대책, 뭐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정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예. 좀 검토해봐야 되겠죠. 기업에 이제 뭐 어떠한 대책,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껏 저출산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10년 동안 거의 110조 원 넘게 예산이 네. 투입이 됐는데 왜 진짜 효과가 없었을까요? 저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긴 하는데요. 예. 회의를 하는 성격이지 이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점검하고 집행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한 과가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그냥 신용만 내는 저출산 대책 아니었느냐. 110조라고
그리고 쏟아부은 예산에 허수가 많다는 거죠. 예, 허수라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그냥 더하고 예. 그것을 보여준 건데요. 예컨대 뭐 CCTV 설치 예산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왜 뭐 저출산 대책이에요? 이거 뭐 밤길이 안전하면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길이 안전하면 출산을 여성들에게 장려하나요? 좋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책이 그냥 이제 신용만 내는 대책이었던 거죠. 이번에 이제 3차 5개년 계획은 그래도 일자리 그리고 주택 이러한 부분도 그렇죠. 조금 포괄되어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국심에만 저출산에 대해서 뭐 아이 낳아라 이렇게 호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예. 결국은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혜택이 확실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아동수당의 도입의 검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또 돈 아닙니까? 돈이죠. 재정이 필요한데 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가 뭐 혜택들 같은 것을 좀 모아보자는 얘기도 있고요. 예. 목적세를 좀 신설하자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동정책, 이제 수당정책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일하고 싶어서거든요. 대표적인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좀 조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안 가족 문화 하거든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등록 동거혼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동거는 법률원하고의 차이는 뭐 이 등록 동거원이 소멸되는 것이 해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혼이고 그다음에 위자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건데요. 그 등록 동거원을 하면 사회보장세 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법률원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프랑스의 등록동거원의 그 한 70% 해지의 70% 가량이 그 법률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지입니다. 예. 결국 등록동거원이 결혼으로 법률원으로 이어지는 퍼센테이지가 70%.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족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프랑스는 이번에 그러니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네.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의견을 그렇죠. 수용하고 다양한 좀 접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지원이 함께 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당내 중진 의원이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지금 당의 모습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고요. 좀 당이라는 것은 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고 당은 당의 역할이 예. 있는데요. 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정부나 청와대의 또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이 조금 너무 질서정연하기만 하지 않느냐. 네. 당이라는 것은 너무 질서정연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좀 시끌시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질서정연함 속에서 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의 이런 민의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 문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뭐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장보도 영상 과도하게 받았는데 관여하신 거 맞습니까?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검찰 수사 앞둔 신경 말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책본부 비자금 조성 신동빈 회장 지시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이 진용 이렇게 그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감스럽게
요즘 은행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어르신들 은행 업무 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어르신을 위해 은행들이 전용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말은 느리게, 글씨는 크게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73살 허봉원 씨는 은행에 가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 전용 창구로 가서 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자세한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가 빨리 끝나고 너무 고맙다고. 어르신 전용 창구는 이번 주부터 전국 영업점에 마련되고 전담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고령층 손님이 증가하고 있고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협은행은 느리고 쉽게 안내 전화를 받는 어르신 전용 ARS를 내놨습니다. 네, 어르신. 펀드가 궁금하셨어요? 예. 펀드는 돈을 넣어두면 어르신 대신에 은행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모바일 뱅킹 앱도 큰 글씨로 주요 기능만 넣은 어르신 전용 버전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많고 복잡한데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기능을 단순화시킨 광주은행은 건강 상담을 해주는 어르신 전용 점포를 2곳 개설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은행들의 서비스도 성숙 노련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젊은 층은 빠르고 간결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도 뉴스도 간단히 요약된 걸 찾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지만 사고의 힘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정은혜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정현석 씨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책 요약본을 읽습니다. 소설부터 인문학까지 요약본 하나를 소화하는 시간은 20여 분. 올 초부터 요약본을 읽기 시작해 벌써 150권의 책을 접했습니다. 요약본을 보면서 음역하면 시간도 좀 많이 줄이고 그리고 요새는 책을 실제로 사기 전에 요약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실제 구매를 하거든요. 뉴스도 요약본이 인기입니다. 언론사들은 긴 호흡의 기사 대신 이미지를 전면 배치한 카드 뉴스를 제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식으로 기사를 정리합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얇게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엔 줄거리를 알려주고 요약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겼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낵컬처 속에서는 사고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은 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사고를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하지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약본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고 참 좋아합니다. 결혼식에 쓰고 버리는 꽃을 모아서 선물했는데요. 신혼인 김미라 씨가 결혼 준비를 하다가 시작한 일입니다. 어차피 꽃이 되게 버려지고 너무 많은 돈이 지출돼서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좋은 일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꽃이니까 더 특별한데 이걸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공감하셔서. 이제 140명의 봉사자들이 꽃다발을 만들어 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에 전달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꽃꽂이 수업도 합니다. 나의 특별한 꽃, 누군가에게는 감동 어린 위로가 됩니다. 네, 리우에서 돌아온 올림픽 선수단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감을 선물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혜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방문에 긴장해 있던 올림픽 선수단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자 금세 얼굴이 환해집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오랜만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무대에 뛰어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냥 신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타격의 김종현 선수는 결혼 예정인 동료 권나라 선수에게 깜짝 사랑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는데 너무 떨리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은퇴를 앞둔 남자 탁구 대표팀의 맏형 주세혁 선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마지막에 독일전에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2대2의 5대5 상황에서 그 한 수가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과 힘이 돼준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수단의 열정이 1년 반 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최고의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서 기초 종목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육성 방식으로는 제2의 소년제, 제2의 박태환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리듬체조 후배들이 조금 더 저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 세계 무대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우올림픽을 마친 소년제의 눈물도 마린보이 박태환의 여경도 이젠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이들 모두 한국 스포츠계에서 나오기 힘든 굵직한 스타들이지만 더는 요행을 바라기 힘든 실정입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층이 너무도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수 저변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육회사나 협회들의 행정력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년제와 박태환은 해외 훈련 등 일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고 협회는 생색내기에 바빴습니다. 일례로 체조협회의 1년 예산은 60억 원에 달하지만 리듬체조 선수들은 1년에 2차례에 한해 국제대회 출전 비용만 지원받습니다. 경기력 향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했다는 배구 대표 김연경의 말은 비단 배구만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무능을 드러내 뒷맛을 더욱 쓰게 만듭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서울이 중국의 산둥 루넝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나란히 두 팀씩 이름을 올린 한국과 중국. 8강 1차전 FC 서울은 산둥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아데박 트리오가 불을 뿜었습니다. 대안이 감각적인 헤딩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고 박주영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교체된 아드리아노는 세 번째 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이 골로 2013년 광저우 브리키가 13골로 세운 AFC 챔피언스 리그 시즌 최다골 기록에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서울은 2차전 산둥 원정에서 한 점 차로 지더라도 4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선수들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2차전을 잘 준비해서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중국 원정에서 득실 없이 비긴 전북은 다음 달 13일 홈 전주에서 상하이를 맞이합니다. 황사머니의 힘으로 동아시아 최강 자리를 노리는 중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의 기세를 꺾은 대한민국은 다음 달 1일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중국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역대 대표팀 전적은 우리가 17승 12무 1패로 앞섭니다. TV조선 차동승입니다. 네, 이 중국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축구 응원단 치유미가 방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에서 6천 명이 함께한 치맥 파티. 6허 4천 명이 한강에서 펼친 삼계탕 파티. 이건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번엔 치움입니다. 중국이 15년 만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른 데다 첫 경기가 한중전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처음 파악된 수요는 무려 5만에서 6만.
축구광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축구 굴기 정책과 맞물려 관심과 기대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对于人的成长、人的全面发展具有重大作用。足球的这个运动的开展，对于社会的进步，这也是我们呢所确立，就是说在理念上、发展理念上。 대한축구협회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원정 응원구역 14,000석 정도만 중국 축구협회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수만으로도 역대 원정 응원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내 거주 중국 팬들이 가세하면 전체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경제 효과도 월미도 때 기록한 12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팬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저희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희 팬들이 좀 누릴 수 있는 현재 여건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서 역대 가장 뜨거운 한중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네, 저녁부터 중부 일부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 바람에 온기가 확실히 빠진 시원한 느낌입니다. 오늘 전남 일부를 제외하곤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이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곳곳에 비가 오는데요. 중부와 경북은 오전에, 남부는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열대야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호남 지역은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영남은 대구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며칠 전보다 무려 10도나 낮은 기온입니다. 이 8월의 끝자락임이 실감나는데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단원고 부모들의 아픔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족들이 그 슬픔에서 나와 일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법적 기한이 끝난 특별조사위원회 재개 문제로 논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유족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